김서연 선생님도 계시네요. 그죠? 네. 김서연 선생님 뒤에 배경이 아주 멋집니다. 요즘 이 줌의 배경도 재밌는 게 많이 나오던데요. 참 기술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김재학 기자님 그 기사를 너무 그 일기처럼 잘 쓰셔가지고 경기도에서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니, 앞으로 계속 쓸 거고, 계속 쓰실 거예요?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동기생 분들이 네. 아시겠지만 너무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개인적인 그러니까. 인터뷰 욕심도 너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교수님들은 더할 나위도 없지만, 저희들은 빼고요. 예. 아니, 그래서 이제 동기분들의 지금 현장을 또 음, 실제로 가시고 계시니까 맞아요. 그런 모습도 좀 취재하고 싶고, 네. 좀 제 이 강의 말고 기자로서의 좀 욕심도 생겼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 기자님 그래서 선정되신 것 같아. 많이 아니, 홍보, 그런 거는 아닐 것 같고. 아니, 열심히, 기자라고 저는 저게 넣은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어, 지원서에는. 그러니까요. 네. 15대 1 뚫고 들어오신 기자님. 음. 그러셨으면 교수님이 아셨겠죠. 그러니까 나 제가 전혀 만약에 몰랐네. 기자였다면. 예. 나혜란 선생님이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 나 선생님을 그 보도자료에 기사에다 꼭 이름을 넣어주세요. 예, 질문 많이 주시는 선생님이시니까. 최고령 문영수 선생님도 계시다. 우리 삼성 출신도 동기 중에 계시다. 이렇게 또 설명도 해주시면. 그러면 되게 그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포인트가, 재밌는 포인트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 네. 뭐, 처음, 뭐, 일기도 하지만, 음. 대학생분도 계시고, 은퇴를 그러니까, 앞두신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뭐, 네. 현직을 이렇게 꿈꾸는 제2 직업을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네. 너무너무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네. 재미있는 요소가 많아서 참 좋은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우리 홍예진 선생님 궁금한 게 많으신 분이세요. 정말 궁금한, 제일 많으신 홍예진 선생님. 내가 하루 종일 답변하다가 하루가 다 갔어. 하여튼 궁금한 게 많은 건 좋은 거니까. 네. 오은건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이완 선생님은 아직 얼굴은 안 보이시지만. 자, 이제 시간이 2분 지났어요. 이제 오늘은 범정현 교수님이 이제 수업이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수업이 확 끝나고 다 나가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몇 시까지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제는 마이크를 범정현 교수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공부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정현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접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강의 개요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도민 AI 강사를 기획할 때부터 AI나 IT 전문가가 참여하기보다는 AI를 좀 써본 사람이나 AI 문외한이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전제하에 기획을 했습니다. AI를 전혀 모르더라도 어떤 기초적인 감을 잡고서 AI 활용법과 강의 전달력을 키워서 사회에 한원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오늘 내용은 AI 기술 리뷰 기초 이론 중심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AI를 활용하는데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이론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연구자들도 굳이 기초 이론을 따지지 않고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AI 이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굳이 숙지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용어들만 몇 개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편하게 쉬어가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쉬운 예제로 구성을 하였고 질문이나 혹은 보충 설명 또한 환영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맹경무 교수님께서 인공지능 개념 이해로 상위 레벨에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다면 저는 조금 하위 레벨에서 알고리즘 기법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주로 머신러닝, 회귀와 분류 기법들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을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이 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조그맣게 들리죠? 제가 녹음해 놓은 소리인데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입니다. 들립니다. 상대가 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두 대화 상대와 오직 컴퓨터, 키보드만을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대화를 나눕니다.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앨런 튜링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아주 어려운 암호인 애니그마를 해독한 수학자로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의 주인공이에요. 2021년 발행된 영국의 50파운드짜리 화폐 초상화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튜링 테스트는 기계에 지능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한 실험으로 1950년 앨런 튜링이 제시한 것이에요. 그럼 튜링 테스트의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심판은 상대를 볼 수 없도록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 혼자 들어가요. 벽 너머에는 대화 상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중 하나는 컴퓨터이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심판은 상대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두 대화 상대와 오직 컴퓨터, 키보드만을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대화를 나눕니다. 물론 누구도 심판에게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그 대상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심판은 이름이나 나이를 묻기도 하고 음악을 들려준 다음 감상을 물어보기도 하고 계산 문제를 내기도 해요. 대화를 끝낸 후 심판이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눈 쪽을 고르게 되는데 만약 그것이 컴퓨터였다면 그 기계는 지능이 있다라고 판정을 받게 됩니다. 튜링에 대하여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것은 1950년에 컴퓨팅 머시너리 앤 인텔리전스라는 제목으로 당시 550년에 앨런 튜링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그 당시에 제안한 논문인데요. 사실 그때는 뭐 컴퓨터라는 게 아예 있지도 않았을 때 당시에 그 논리적으로만 해서 만든 그런 상상으로만 만들어 놓은 그 논문입니다. 그래서 튜링 어워드는 컴퓨터 공학 분야의 노벨상과 같은 상이라고 해요. 그 AI의 시대적 발전 과정과 같은 지금 여기 녹음된 소리가 같이 들리진 않죠? 네. AI의 시대적 발전 과정은 이미 이전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요. 그 1차, 2차 붐이 꺼지고 3차 붐이 딥러닝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3차 붐도 암흑기가 올 것이다. 아니다. 굉장히 갑론을박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 그 생성형 AI하고 챗 GPT 열풍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AI가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딥러닝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뭐 또 암흑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좀 다른 세상이 됐죠. 그래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어떻게 달라?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이러이러한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 근데 그 잘 모르겠어. 그러면 조금 더 극적으로 차이를 좀 알려줘. 라고 했을 때 보면은 뭐 AI가 더 큰 개념이니까 AI하고 딥러닝하고의 차이를 극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면 인간이 뭔가 개입을 해서 규칙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모사를 해주느냐, 그냥 데이터나 딥러닝이 직접 학습을 해서 하느냐, 이것이 차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딥러닝은 어차피 인공지능 안에 포함된 개념이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이전 시간에 다 배우신 거여서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AI는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모든 기술을 말합니다. 머신러닝은 AI가 데이터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 중에서도 인공신경망에 기반의 학습 기술을 뜻합니다. 이 머신러닝이 나오면서 그 이전에 뭐 전문가 시스템 이런 것들은 인간이 규칙 기반으로 조금 뭔가 인공지능이 일을 할 수 있게 어떤 규칙 같은 거를 설계를 해서 엑스퍼트 시스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줬는데 기계가 그 데이터에서 어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던 기술이 됐던 것 같아요. 어, 다음은 머신러닝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용어는 아서 세뮤얼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용어에 대한 공학적 정의로는 톰 미첼이 그 저서 머신러닝에서 제시한 것이 흔히 사용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태스크 T를 수행할 때 성능 P만큼 개선되는 경험 E를 보이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태스크 T와 성능 P에 대해 경험 E를 학습했다고 할 수 있다. 뭔가 굉장히 말을 꼬아 놔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머신러닝이란 데이터로부터 학습한다. 그것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을 왜 하느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적 관점에서 보자면 프레딕티브 어널리시스와 디스크립티브 어널리시스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측 중심적 분석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문제를 예측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X라는 데이터와 Y 값이 같이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려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는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 리그레이션 회귀는 집값이 얼마인지 예측하는 것, 어노멀리 디텍션은 이상 탐지, 넷플릭스가 영화를 추천할 때 사용하는 레코멘데이션 기법이 있고요. 설명 중심 분석은 디스크립티브 어널리시스라고 할 수 있고 데이터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 X만 존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객의 취향에 따라 그룹을 묶는다든가 하는 클러스터링 군집화 기법, 기저귀를 산 사람은 맥주도 산다는 것과 같은 연관 규칙을 찾는 어소시에이션, 차원 축소와 같은 중요한 정보만 뽑아 보기 쉽게 요약하는 디멘전 리덕션, 데이터 안에 숨어있는 규칙을 찾는 히든 스트럭처 어널리시스 등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분류를 학습 방법에 따라 분류한다면 고전적으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지도학습은 프레딕티브 어널리시스와 유사하며 비지도학습은 디스크립티브 어널리시스와 유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과 매우 유사하죠. 이제 그럼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지도학습의 하나인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도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서 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의 가격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의 크기일 것입니다. 집의 크기와 가격 사이의 관계를 예측하고자 할 때 우리는 단순한 추정이 아닌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선형 회귀가 유용해집니다. 선형 회귀는 독립 변수 집의 크기와 종속 변수 집의 가격 사이의 선형 관계를 분석하여 주어진 데이터에서 최적의 직선, 즉 회귀선을 찾아냅니다. 우리는 이 회귀선을 이용해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크기가 두 칸인 집이 있다면 선형 회귀를 통해 그 집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학적으로 선형 회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형 회귀의 기본 방정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서 y는 예측하고자 하는 값, 즉 집의 가격이 될 수 있고 x는 독립 변수, 즉 집의 크기나 방의 개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m은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며 b는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절편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목표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최적의 직선, 회귀선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m과 b의 값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인 데이터에서는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m과 b를 계산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경사하강법이라는 중요한 최적화 기법이 등장합니다. 경사하강법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적의 매개 변수 값들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경사하강법은 마치 산을 내려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고 나면 우리는 낮은 지점, 즉 출발점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자욱한 구름과 안개 때문에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래서야 어디로 가야 제일 빨리 낮은 곳으로 가게 될지 정말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때 경사가 제일 급한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위치에서 경사가 가장 급한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경사하강법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늘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당장은 경사가 급한 쪽이 맞아 보일지라도 전체 산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에 어떤 변수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산의 전체 모습을 알지 못하는 이상 측정 가능한 영역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경사하강법에서 핵심 개념은 비용 함수입니다. 비용 함수는 우리가 예측한 값과 실제 값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함수입니다. 선형 회귀에서는 흔히 평균 제곱 오차를 비용 함수로 사용합니다. 비용 함수의 그래프는 보통 U자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사하강법은 이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때 비용 함수의 기울기를 계산하여 기울기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경사하강법에서 기울기 계산을 손 계산으로 단계별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선형 방정식 y는 mx 플러스 b에서 최적의 기울기 m과 절편 b를 찾는 것입니다. 이때 초기값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설정한 m과 b로 각 데이터에 대해 예측값 y햇을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예측값 y햇은 0.5와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차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오차를 이용해 평균 제곱 오차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경사하강법을 사용하여 오차를 줄일 수 있는 m과 b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MSE 손실함수의 공식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MSE를 여기서 손실로 본다면 손실함수 C를 m에 대해 편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값을 넣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산된 기울기를 바탕으로 m을 업데이트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손실함수를 b에 대해 편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산된 기울기를 바탕으로 b를 업데이트합니다. 새로운 m과 b를 바탕으로 식을 새롭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예측값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에러값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새로운 MSE는 9.652로 계산됩니다. 새로운 MSE는 이전 값보다 확실히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산하여 MSE가 최소가 되는 M과 B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선형회계에 대해서 좀 뭐 짧은 영상이지만 되게 많은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경사하강법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기법하고 MSE라고 하는 평균 제곱 오차라는 코스트 펑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의 워크플로우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머신러닝의 워크플로우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및 처리, 머신러닝의 학습, 그리고 머신러닝의 평가인데요. 우리는 지금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학습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모델을 지금 저희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선택을 하였고 그 모델에서 데이터를 학습하여서 데이터를 학습하는 단계에 있는데 실제로는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수집하는 단계에도 많은 노력과 그 코스 비용이 많이 들고요. 데이터 분석 및 전처리에도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전처리하는 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사용이 되지요. 그리고 머신러닝을 평가하는 데도 어,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주로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모델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중에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앞선 예제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뭐 데이터는 N개의 주택 면적과 가격 데이터, 즉 X와 레이블 Y가 주어져 있습니다. 목표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가격을 예측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머신러닝 알고리즘 혹은 기법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리니어 리그레션, 즉 선형회계법을 선택했습니다. Y는 MX 플러스 B입니다. 문제는 새롭게 정의되었는데 가장 적합한 M과 B를 찾는 것, 즉 질문은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고 답변은 어떤 면적 X에 대해 모델의 예측값 Y 햇과 실제 값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모델이 주어져 있는데 모델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찾는 게 실제로는 이 머신러닝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는 거죠. 비용함수란 용어를 사용하여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민스퀘어드 에러는 흔히 사용되는 비용함수로 레이블이 실수로 주어졌을 때 실제값과 예측값 사이의 차이를 계산할 때 자주 사용되는 손실함수입니다. 많이 보셨죠? 보셨을까요? 제곱을 사용하는 것은 음수와 양수 간의 상쇄되는 효과를 줄이는 거고 이상치에게 더 큰 페널티를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민 앱솔루트 에러를 대신 사용하기도 합니다. 음,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풀어야 하는 과제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M과 B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되었습니다. 동영상에서는 경사하강법을 사용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 앞에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기법에서는 우리 모델 같은 모델에서는 매우 단순해서 비용함수가 콘벡스하다면 편미분해서 0이 되는 최소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최소값이므로 수학적 해로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됐는데 y
그는 뭐 이 수학식을 m과 b로 편미분을 할 수 있고 2차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2차 방정식을 편미분 x의 제곱을 편미분하면 2x 되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굳이 안 하셔도 되겠죠. 네. 비용함수가 이제 컨벡스 볼록할 때는 편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이 최소값이 되므로 사실은 수학적 해로 구할 수 있지만 굳이 경사하강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모든 어, 모든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수학적 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사하강법을 하는 게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선형 함수의 경우에는 수학적 해가 거의 불가능하고 시간 복잡도가 높아 비용이 큽니다. 그리고 그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행렬의 역행렬을 계산이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치적으로 불안정해서 이 역행렬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문제 특히 이제 머신러닝 기법 말고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레디언트 디센트 기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경상하강법은 어찌됐든 로컬 미니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리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상법의 경우에는 이 그림과 같이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컨벡스하기만 하다면 이 기울기에 네거티브한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기만 한다면 산에서 낮은 방향으로 내려오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미니멈 한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m과 b의 값이 초기 값과 러닝 레이트에 따라서 수렴 속도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언젠가는 최적점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한 가지 애로사항은 만약에 우리의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이런 식의 곡선이 되어 있다면 산을 내려오다가 이렇게 로컬 미니멈에 빠져서 우리는 이 옵티멀에 가고 싶었지만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이 해에 도달하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시작했다면 이 글로벌 옵티멈을 찾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조금 안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다양한 리그레션 기법들이 있는데 리니어 리그레션은 선용획이고 멀티 리니어 다중 선용획이 기법도 있고 또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다항획이 기법도 있습니다. 디시전 트리 리그레션 결정 트리 회귀 모델도 있고요. 그다음에 앙상블 메소드도 많이 쓰는데 만약에 테이블과 같은 모델이 있다면 XG 부스터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게 계산 복잡도가 증가하지만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회귀 모델로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 기법이 비선형 관계도 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차원 데이터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계산 복잡도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셋에서는 비효율적입니다. 여기까지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조금 뭐 수학적 수식이 나오고 하니까 여기까지 했는데 아직 몇 장이 더 남았네요.
그다음에 회귀 평가 지표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mean squared error를 알려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과 뭐 별로 다르지 않게 이거 mean squared error의 루트 제곱근을 씌운 것이고 mean absolute error는 그 절대값을 한 거고요. R squared라는 평가 지표 그 코스트 펑션이 있습니다. 선형회귀를 실제로도 적용한 사례인데요. 단순한 선형회귀법도 실제 사례에서 매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엑셀 데이터와 같은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해볼 만한 것인데요. 이것은 HSLS 2023 숏 데이터셋입니다.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패널 조사인 하이스쿨 롱기튜디널 스터디 오브 2009의 추격 버전인데요. 8,231개 공개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주요 변수로 뭐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인종, 그다음에 어, 사회 경제적 지위, 수학 성취도, 보호자 유형, 뭐 재수 여부 이런 것들이 주로 70개의 변수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주요 변수로부터 11학년의 수학 성적을 예측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라는 문제가 주어졌다면 이것을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로 이렇게 모델링하고 비용함수를 MSE로 비용함수를 모델링했다. 이렇게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실제로 우리가 구현을 할 때는 데이터를 학습용, 검증용, 테스트용으로 구별하는 게 좋습니다. 학습 데이터셋은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셋이고 검증 데이터셋은 학습 과정에서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고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머신러닝 기법에서는 특히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할 게 별로 없어서 그렇게 의미가 없는데 주로 뉴럴넷 같은 경우에 많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데 필요하고요.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모델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테스트 데이터셋은 테스트 데이터셋하고 학습 데이터가 이제 섞이지 않아야 되는 그런 성질이 있어야 되고요. 이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하는 이유는 과적합하고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를 해결을 경사강법으로 학습한 결과 보면 에포크를 346회 하고 했더니 최종 비용 함수가 0.397이 나왔고 그중 몇 개의 변수에 대해서 이런 계수값들이 나왔습니다. 9학년 때 계수값이 0.63이 나왔고 P메일은 마이너스 0.63이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왔죠. 에이지는 마이너스 0.63.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해석하자면 9학년 때 수학 점수가 1점 높아질 때 11학년 수학 점수는 0.63이 증가한다. 여학생은 평균적으로 0.63점이 낮은 성적을 보인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고 또 새로운 학생 정보에 대해 11학년 수학 점수를 예측해라. 그래서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다면 그 학생이 11학년의 수학 성적을 어떻게 받을 것이다 예측할 수 있고 실제로는 이런 데이터는 이 학생이 그 다음에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진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이게 이제 11학년 수학 성적의 실제 값과 예측값이 분포도를 나타낸 사례입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이게 조금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5분만 쉬면 좋겠습니다. 네, 5분만 쉬었다가 그러면 43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로지스틱 회계 분류 모델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그레션 회귀 모델인데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분류 모델이라고 일부러 붙여놨어요. 이거는 뒤로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리그레션 회귀 모델은 연속 데이터,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은 실수값으로 구성된 데이터에 대해 예측값을 구하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만약 데이터가 고양이, 개와 같이 실수용으로 분리할 수 없게 주어진다면, 혹은 OX로 구분하거나 카테고리 범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 이것은 분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문제들은 머신러닝에서 흔하게 다뤄주는 주제들입니다. 스팸 분류나 이상거래, 환자의 질병 예측 등 이런 문제들은 카테고리를 범주 예측하는 문제라고 하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데, 이때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사용됩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류기가 무엇인지 참고 삼아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이 로지스틱 함수는 1838년에 인구 증가의 포화 현상을 설명하기 하느라고 피에르 누군가가 만든 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시그모이드 함수인데, 이 함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유용하게 쓰이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잘 봐두시고, 이 함수는 이 S자 모양이어가지고 그 시그마 S자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로지스틱 함수라고도 합니다. 특히 0에서 1 사이로 이 값이 0에서 1 사이로 이 실수값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값을 0에서 1 사이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확률값을 나타내기에 좋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1950년에서 60년대에 이것을 통계학에서 적용해서 이진 분류를 하는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대 이후에는 특히 선형 분류기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로지스틱 회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피마 인디안 다이어베트 데이터셋에서 일부를 발췌했는데요. 혈당, 체질량 주수, 나이,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데이터셋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피마 데이터셋으로부터 학습한 모델로 환자가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모델을 만들 것이냐. 우리의 목적은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0과 1로 구분하는 것인데, 이전에 배웠던 리니어 리그레션 형태로 선형 모델로 이렇게 Z는 W1, W 글루코스, W BMI, W 에이지 플러스 B 이렇게 만들면 어, 2차 방정식이잖아요. 선형,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죠.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선형 모델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0인지 아닌지 0인지 1인지 구별하는 거기 때문에 선형 모델식에서는 어느 부분에선가 0과 1로 구분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다행히도 시그모이드 함수, 즉 로지스틱 함수를 적용하면 이와 같이 0과 1 사이로 이와 같이 0과 1 사이로 특히 가운데 부분이 가파르게 S자 모양 꺾이는 S자 모양 곡선으로
기울어져서 0.5를 기준으로 0.5보다 작으면 0, 0.5보다 크면 1로 구분할 수 있어서 선형 모델 플러스 로지스틱 함수로 적용되어 로지스틱 리그레션 분류 모델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회귀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로 이 두 개의 모델을 만들면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셋으로부터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 해당하는 파라미터 값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최적의 W1, W2, W3, WB를 찾을 것이냐? 이것은 어떤 환자 XI에 대해 모델이 예측한 확률값과 실제 정답과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찾는 것이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제 저희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은 이전에 열심히 배웠던 MSE를 mean squared error죠. mean squared error. mean squared error가 뭐라고 했었죠? 기억하고 계실까요? 수정치하고 원래 그 트루값하고 편차. 맞습니다. 문영수님, 감사합니다. 예측값과 실제값의 제곱, 네, 평균 제곱 오차입니다. 그런데 평균 제곱 오차를 하랬더니 이 예측값이 이렇게 생겼어요. 2가 들어있고 이 값은 0에서 1 사이 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확률값이어서 이거를 미분 그레디언트로 하면 그 값이 굉장히 작아지고 이 값을 민스퀘어드 에러로 해가지고 이 값을 비용함수로 사용을 하면 일단은 이게 그레디언트가 너무 작아져서 쓸 수가 없고 이것으로 그게 실제로 수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비용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진 교차 엔트로피라고 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비용함수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제가 한참 고민을 했는데 그냥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지금 여기서는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앞에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면 0에서 이게 0과 1의 확률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는 시수값이었는데 당뇨냐 아니냐 이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평균 절대 오차 민 스퀘어드 에러를 쓸 수 없고 BC를 써야 된다. 그러면 참고 삼아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요거를 한번 제가 정리해 왔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엔트로피는 어떤 확률 분포가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즉, 정보의 양, 예측의 어려움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정확히 50%, 뒷면도 50%라면 어떤 면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죠.
이럴 때 엔트로피가 높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앞면이 100% 나오는 동전이라면 결과가 확실하니까 예측이 쉽습니다. 이런 경우는 엔트로피가 0입니다. 즉, 불확실성이 없을수록 엔트로피는 낮고 완전히 확률이 균등할수록 엔트로피는 높아집니다. 엔트로피라는 거는 어떤 확률 분포의 평균적인 불확실성, 정보량을 나타내는 값이다. 그래서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 또는 뒷면이 나올 확률. 그래서 완전히 확률이 균등할수록 엔트로피는 높아집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는 실제 정답 분포와 우리가 예측한 분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측정하는 값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예측한 값이 정답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판단하는 척도이지요. 예를 들어 실제로 정답이 고양이인데 모델이 고양이일 확률이 0.9라고 예측했다면 예측이 잘 맞은 것이고 크로스 엔트로피 값은 작습니다. 반면 고양이일 확률이 0.1이라고 틀리게 예측하면 크로스 엔트로피 값은 커집니다. 즉, 크로스 엔트로피는 모델의 예측이 정답에서 멀어질수록 손실이 커지는 방향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모델이 예측한 정답이 멀어질수록 손실이 커지는 방향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측한 값이 정답과 얼마나 가까운가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률 분포의 불확실성이라면 이거는 모델의 예측한 분포와 정답 분포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엔트로피는 단지 정답 분포의 특성 즉 불확실성을 보는 것이고 크로스 엔트로피는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를 평가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머신러닝에서 손실 함수로 사용됩니다. 특히 크로스 엔트로피는 모델이 출력하는 예측 확률 값을 포함하므로 단순한 엔트로피와 구분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 함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엔트로피는 단지 정답 분포의 특성, 불확실성을 보이는 것이고 크로스 엔트로피는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 예측 확률 값을 포함함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 함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함수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정답이 1일 때 1이면 여기 1 마이너스 쪽은 항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1이고 1이 잘 예측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예측이 되는 거고요. 정답이 0이면 이 항이 없어지죠. 정답 0에 예측 0이 정답 0일 때 예측이 0에 가까울수록 좋은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 삼아서 이 로지스틱 회계에서의 확률 모델이 모델링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 확률 모델은 사실 이 로그 우도 함수로 맥시멈 라이클리 우도 함수로 최대화하고 이거는 다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최소화한다 이런 확률 모델 이론이 있는데 여기까지 설명하면 또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그냥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외워두시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들어봤다. 그냥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다중 분류할 경우에는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로 이 y1-y 대신에
카테고리로 정답 라벨 수만큼 온핫 인코딩. 온핫 인코딩은 알죠? 만약에 세 개다 그러면 1, 0, 0, 0, 1, 0, 0, 0, 1 이렇게 정답 레이블을 원핫 인코딩으로 해서 갖게 되는 순실함수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예측된 클래스 확률은 소프트맥스의 출력으로 사용됩니다. 어, 로지스틱 회계 또한 경사강법으로 기울기가 계산되는데 이 로지스틱 회계에서 기울기 계산은 여기서도 또 똑같이 미분 공식이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요 미분 함수는 저희가 하지 않고 손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컴퓨터가 해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이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울기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학습률 n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하나의 샘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초기의 가중치가 W1, 2, 3, B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아까 모델은 모델대로 설계를 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에서 모르고 있는 미지수 W1, 2, 3, B까지의 값을 알고 싶은데 그 B 값을 알고 싶어서 그 값을 쭉 계산을 하고 기울기를 계산하고 전체 샘플의 기울기를 계산한 다음에 학습률을 곱해서 가중치를 계산해 봅니다. 한 샘플 애쉬에서 기울기를 계산을 해서 기울기를 계산을 쭉 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고 이 기울기를 계산해서 업데이트를 쭉 하면서 어떤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에 달할 때까지 로스 커브가 수렴하는 구간에 달할 때까지 학습을 완료했을 때 파라미터 값이 이런 값에 도달을 하면 학습을 완료를 하고 학습을 완료를 했을 때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로 이 값에 대해서 이제 정답 예측값이 0.7이면 1이라고 하고 0.4면 0이라고 하고 0.7이면 1이라고 0.6이면 1이라고 하고 이 값은 틀렸겠죠. 그다음에 0.49면 0.498이면 여기는 반올림해서 이렇게 1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렇게 로지스틱 회귀가 경사강법에 의해서 학습돼서 하는 걸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BCE 로스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그러면 뒷부분은 조금 더 쉬운 예제들로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직관적인 예제들입니다. 다음은 K nearest neighbors입니다. 최근접 이웃인데요. K는 이제 K계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영상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잘 말려도 냄새 날 때. 실례합니다. 스너글 실내 건조 섬유유연제 꿉꿉한 냄새 없이 포근향만 남긴다고. 생활악취 접고 향기 남는 실내 건조 스너글 선샤인 섬유유연제 스너글. One more coffee? One more coffee. 1일 2커피가 일상이라면 꼭 기억해. 2잔.
스타벅스 회원 누구나 커피 한 잔 구매 시 특별한 건너뛰면 안 가격으로 되는 거 One more. 나만 몰랐나? 가입해야겠는데? One more coffee. One more coffee. K-nearest neighbor is a super simple supervised machine learning algorithm that can be solved for both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problem. Here is a simple two-dimensional example for you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algorithm. Let's say we want to classify the given point into one of the three groups. In order to find the k-nearest neighbors of the given point, we need to calculate the distance between the given point to the other points. There are many distance functions, but Euclidean is the most commonly used one. Then we need to sort the nearest neighbors of the given point by the distances in increasing order. For the classification problem, the point is classified by a vote of its neighbors. Then the point is assigned to the class most common among its k-nearest neighbors. K-value here controls the balance between overfitting and underfitting. The best value can be found with cross-validation and the learning curve. A small k-value usually leads to low bias but high variance, and a large k usually leads to high bias but low variance. It is important to find a balance between them. For the regression problem, we simply return the average of the k-nearest neighbors labels as the prediction. Here it is a simple code example. We use a very famous ARIES dataset and only take the first two features for demonstration purpose. The k-nearest neighbor algorithm is from sklearn and it is self-explanatory. I encourage you to try it yourself with different parameters. These two K-nearest neighbor는 이제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일단 어떤 초기 값을 그 각각의 클래스가 있는데 어떤 임의의 점을 초기 값으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엔 이 임의의 점에서 각각의 모든 점과의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분 포인트인데 이 임의의 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초기에 주어진 이 점에서 이 주어진 점과 이 각각의 클래스 간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임의의 점에서 주어진 점에서 각 거리를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거리를 계산하는 이 메저입니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 유클리디안 거리 공식에 의해서 이 각각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모든 데이터 포인트하고의 거리를 구하는 거고요. 맨하탄 시티 블락 거리에는 이렇게 도시 거리를 구하는 그 기역자, 니은자 이렇게 가는 거리 블락 공식 있죠. 그렇게 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 각각의 거리를 증가하는 각 짧은 거리부터 증가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 수팅을 한 다음에 만약에 K가 7이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클래스 중에 가장 많은 클래스에 해당하는 클래스에 주어진 포인트를 만약 분류의 문제라면 4가 제일 많으니까 4로 분류를 하고 또 리그레션 문제라면 그 평균을 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찌됐든 보팅을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하니까 조금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본다면 더 쉽게 여기서 이렇게 제일 가까운 애들이 몇 개가 어느 쪽이 제일 가까울지 쉽게 동그라미를 그려보면 찾아볼 수 있겠죠.
여기서 디스턴스라는 개념을 이제 잘 먼저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벡터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루트 a-b의 제곱 플러스 a2-b2의 제곱 플러스 an-bn의 제곱인데 여기서 이 표시는 이렇게 하고 L2 놈이라고 하고 유클리디안 노름이라고 표시합니다. 우리 이게 어, 피타고라스 정리인가요? 아무튼 그 유클리디안 거리는 많이 나오죠. 그리고 코사인 유사도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이미지에서 많이 쓰는데요. 두 벡터 간의 각도인 코사인 값을 계산하여 유사도를 측정합니다. 길이는 무시하고 방향성만 고려하기 때문에 텍스트 데이터나 고차원 벡터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이렇게 방향이 같으면 1이고 직교하면 0이고 방향이 다르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이렇습니다. 두 벡터의 내적 그리고 두 벡터의 크기로 나누어진 값입니다. K nearest neighbor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훈련이 거의 필요하지 않고 직관적이고 거리 기반의 분류입니다. 이상치에 민감한 특징이 있고요. 차원이 커지면 거리 계산이 무의미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분류와 회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이 있는데 아까 봤던 로지스틱 리그레션 말고 KNN도 있고 서포트 벡터 머신도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리그레션으로도 쓸 수 있고요. 디시전 트리 모델도 마찬가지로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과 리그레션 모델은 어떤 결정하는 결정 경계가 있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의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문제를 바꾸기만 하면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레딕티브 어널리스하고 디스크립티브 어널리스라고 분류하거나 또는 슈퍼바이즈드 러닝하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본다면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 해당하는 군집화 K-means 클러스터링입니다. 앞서서는 이제 X와 Y 값 레이블이 있었다면 이제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 안에 숨겨진 코드 패턴이나 구조를 찾는 경우입니다. K-means 클러스터링은 뭐 KNN과 거의 유사하게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그 앞 내용을 스크립트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의에 16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임의의 3개의 중심점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16개 각각의 데이터와 3개의 중심점의 거리를 비교를 하고 비교한 데이터는 가장 가까운 중심점의 클러스터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가장 그 데이터 클러스터 내에서 이제 중심점을 이동을 하죠. 그리고 데이터들과 중심점들과의 거리를 비교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심점들과 데이터가 변하지 않거나 다른 군집에 재할당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을 끝내게 되는 겁니다. 이름처럼 K-평균 클러스터링 기법입니다. K-평균 클러스터링 기법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아주 자주 활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데이터셋 X가 있고 군집수 K가 있다면
초기화는 데이터셋 X에서 무작위로 K개의 점을 선택하여 초기 중심점 mu1부터 mu-k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것을 반복 수행하는데 각 데이터 xi에 대해 가장 가까운 중심점을 할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각 데이터 xi에 대해서 이제 xi에 대해서 그 xi에 대해서 이제 중심점하고 중심점 k개의 중심점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중심점으로 그 xi를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각 군집 J에 대해서 군집에 속한 데이터들의 평균으로 중심점을 갱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점이 mu1에서 mu-k의 중심점이 이동이 되겠죠. 군집 할당이 더 이상 변하지 않거나 최대 반복 횟수에 도달하면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출력이 되는 것은 이제 클러스터 1부터 클러스터 n까지 할당된 클러스터가 있겠고 각 군집의 중심점 mu1부터 mu-k가 있겠습니다. 클러스터링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쇼핑몰에서 고객의 구매 행동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고객 8명의 올 평균 구매 금액과 올 방문 횟수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3개의 군집으로 K-민스 클러스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군집에 속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센트로이드를 구하고 각 군집의 특징을 해석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요. 이게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봤더니 뭐 이렇게 임의로 3개의 점을 선택을 하고 고객과 중심점 사이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중심점을 고객의 목록을 넣고 중심점을 다시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그냥 한번 점을 찍어봤더니 거리를 계산할 필요도 없겠네요. 중심점을 딱 찍고 봤더니 육안으로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딱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임의로 센트로이드를 이렇게 가운데다 3개를 찍었다. 그랬다면 조금 달라지겠죠. 그때는 운 좋게도 그 센트로이드를 이렇게 잘 배정을 해서 몇 번 이터레이션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터레이션을 만약에 한 곳에 이쪽에 20, 25, 20, 35, 30, 10 이렇게 했다면 여러 번 이 센트로이드가 옮겨가야 했을 것입니다. K-민스 클러스터링 적용 사례 이걸 보시면 사진 같은 거 요즘 그 아이폰이나 구글 보면은 보기 좋게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보여주잖아요. 근데 K-민스 클러스터링으로 사진을 보기 좋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간하고 이제 이모션 피처를 이용한 건데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시간 순에 따라서 많이 바뀌니까. 그리고 이모션은 얼굴에 나타나는 이모션 요즘 감정은 여러 가지 감정을 추출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기쁨, 놀람, 슬픔 이런 여러 가지 감정 피처들이 있는데 이런 감정 피처를 어떤 정보로 해서 이것들을 클러스터링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여러 당연히 뉴트럴 같은 감정이 많겠지만 이런 시간과 이런 감정들을 해서 묶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이 사람의 포토 갤러리를 시간과 감정 정보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다. 클러스터링 적용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클러스터링 기법에는 K-민스 말고도 GMM은 클러스터링 기법의 일반화한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이라리칼 클러스터링, DB 스캔,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기법 등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 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강화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 네, 말씀드리면요. 네, 아까 KNN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클래식에 정해져 있고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가 기존의 클래스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분류하는 그런 기법인가요? 네. K nearest neighbor는 어, 이 예제에서는 그렇게 됐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통은 이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기 때문에 K-means 클러스터링은 군집 unsupervised 러닝으로 레이블이 없는 문제잖아요. 예. 근데 KNN은 지금 슈퍼바이즈드 기법으로 그 클래스가 존재하니까 X하고 Y 클래스 값이 있습니다. 클래스 값이 있고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이 데이터가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 알고 싶은데 이때 그 클래스에 속하는 값을 구하려면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K-means 클러스터링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언슈퍼바이드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K-게이 모델이랑 K-게이 그룹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분류하는 건데 네, 사실은 뭐 K-게일지 뭐 잘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데이터가 있을 때는 뭐 이를테면 K가 정답이 아니라 다른 10개든 뭐 다른 수의 모델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있나요? 현재는 없다고 봐야죠. 이 데이터의 숨겨진 패턴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된 기법은 있고요. 연구된 기법은 있고 정답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은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모양을 알 수 있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다. 그래서 한 7가지 또는 뭐 12가지 여기가 가장 이 데이터의 모양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다. 그러면 7이 좋겠다. 13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찾는 공식이 있죠. 그러면 일단 데이터를 분석해서 몇 개의 일지를 일단 추정한 다음에 그 그렇죠. 클러스터링으로 이렇게 그 몇 개에 해당하는 것을 분류시킨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K-민스 클러스터링의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 그 K 값을 그 사용자가 주어야 된다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고 그렇습니다. 딱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음. 강화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이 사실 이제 또 챗GPT가 나오면서 어, 강화학습 휴먼 팩터를 이용한 것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요 강학습은 사실 제가 제 연구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분야인데 개념을 이해하고 또 제가 조사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개념을 일단 강화학습 개념 이해하기는 인공지능 개발자 모임에서 나온 내용이 좀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개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화학습은 여기서 보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굉장히 그 이미지넷에서 그 이미지넷에서 1000개의 이미지를 그 알렉스넷에서 잘 구별을 하면서 굉장히 딥러닝에서 이렇게 붐이 일었는데 어 이건 슈퍼바이즈 러닝은 큰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큰 문제가 있지만 강화학습은 정답 레벨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강화학습에서는 이 Q 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상하고 가치 함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상과 가치 테이블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강화학습에도 딥러닝을 활용하면서 이제 딥QN이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도 풀게 되었다까지인데 그 뒤로도 더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화학습의 구성 요소는 뭐 에이전트, 인바이러먼트,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폴리시, 밸류, 펑션, 큐 펑션 등이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학습하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입니다. 여기서 보상을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태 행동을 나타내는 가치 함수인데요. 특정 상태에서 시작하여 에이전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기대값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떤 상태 T에서 어떤 행동 액션을 했을 때 바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퓨처 리워드에 대한 기대값을 모두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를 우리 뭔가 재무 관리에서 쓸 것 같은 이 디스카운트 팩터까지 다 해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친 기대값을 어,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퓨처 밸류를 재기적으로 표현을 해서 Q 함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강화학습의 목표는 누적 보상 총합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학습하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 현재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보상을 최대화하는 이런 액션을 찾아내는 게 목표죠. 항상 그 AI에서는 그 파라미터를 찾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큐러닝 알고리즘으로 표현하자면 알고리즘 자체는 간단합니다. 뭔가 임의로 초기를 하고 상태를 시작을 해서 에피소드가 종료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 이 그리드 정책으로 앞에서 나왔던 것 같은 그런 이 상태에서 뭔가 보상을 최대화하는 상태로 이것을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에피소드가 종료가 될 때까지 반복한다. 이런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디 정책이란 이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서 더 나은 보상을 찾을 기회를 줄 것이냐 아니면 현재까지 학습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보상이 높은 행동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보상이 가장 큰 정보만을 탐색하다 보니 계속 같은 행동만 해서 더 큰 탐험을 하지 않아서 그 어떤 랜덤한 밸류를 높여줬을 때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높이기도 합니다. 강화학습 기반으로 어떤 사례를 보니까 이런 연구가 또 있었더라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보니까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친구들 중에 UAE라고 이제 드론에서 드론이 이제 통신을 하는데 드론 같은 경우는 공중에서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너무 자주 핸드오버를 하게 되면은 불안정하게 통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화학습 기반의 핸드오버 디시전 스킴을 제안함으로써 핸드오버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액션과 리워드 펑션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통적인 핸드오버보다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75%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길래 같이 한번 강화학습 기반 최신 연구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오픈 AI에서 On Earth, the simple rules of natural selection and competition led to the evolution of increasingly intelligent life forms. Today, we ask if comparably simple rules and multi-agent competition can also lead to intelligent behavior in a new virtual world. These agents are playing hide and seek. These agents have just begun learning, but they've already learned to chase and run away. This is a hard world for a hider who has only learned to flee. However, after training in millions of rounds of hide and seek, the hiders find a solution. The hiders learn to use rudimentary tools to their advantage. By grabbing and locking these blocks, they can create their own shelter. The seekers are locked in place for a brief period at the start of the game, giving hiders a chance to prepare. Even so, the hiders must learn to collaborate, accomplishing tasks that would be impossible for any single individual. The hiders are not the only ones who can learn to use tools. After many generations of failing to break into the shelter, the seekers learn to jump over obstacles using ramps. However, after many millions of rounds of having their shelter breached, the hiders learn to take away the primary tool the seekers have at their disposal. Note that we did not explicitly incentivize any of these behaviors. As each team learns a new skill, it implicitly changes the challenges the other team faces, creating a new pressure to adapt. We've also put these agents into a more open-ended environment, randomizing the objects, team sizes, and walls. In this world, they learn to construct their own shelter from scratch, requiring that they arrange multiple objects into precise structures. To prevent seekers from using the ramps, the hiders move them to the edge of the play area and lock them in place. We originally believed this would be the final strategy that the agents learn. However, we found that after more training, the seekers discovered that they can jump on top of boxes and surf them to the hider's shelter. In the last stage of emergent strategy that we observe, the hiders learn to lock as many boxes as they can before constructing their fort in order to defend against box surfing. So how do agents acquire these skills? They're trained using reinforcement learning, an algorithm inspired by the way animals on Earth learn. The agents play thousands of rounds of hide and seek in parallel for many days.
They train against each other as well as past versions of themselves using an algorithm called self-play. Coevolution and competition on Earth led to the only generally intelligent species known to date, humans. While this world is far less complex than Earth, we have found evidence that simple rules can lead to 여기까지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덜 지루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있을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은 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아니면 다음 시간 좀 예, 제가 이 준비를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아시는 분들은 좀 너무 쉬울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수위 조절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느 쪽 일단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지만 또 그, 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수학적 개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우셨을 것 같긴 한데, 예, 오늘은 AI 관련한 이제 강의를 해주셨어가지고, 네, 다음에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혹시 더 다뤘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따로 연락 주시면은 교수님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서 그 컨텐츠 이제 7가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그 강화학습을 혹시 추가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강학 머신러닝에서 일단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그다음에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한 꼭지가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뉴럴넷으로 MLP로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뭐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네, 그러면 상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은 또 단톡방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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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